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미 안보 협의의 핵심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청와대로 복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각 분야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개월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고 요약했습니다. 우선 경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활력을 찾았고 코스피 4천을 달성했으며 수출도 새 기록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차례의 다자회의와 36번의 정상회담으로 외교를 본궤도에 안착시켰고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 관계 복원을 이끌어낸 점도 성과로 부각했습니다. 한미 안보 협상 결과물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국방 예산 증액을 논의할 TF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우선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이른바 훈시기형 현진우나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선 청탁 내용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고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곤 꼭 하겠다며 국회에서 서둘러 추천하면 더 투명한 대통령실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며 일반적인 업무 시설은 성탄절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이전 후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새해부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 성과 보고회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으로 무너졌던 국정이 정상화됐다고 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다 법치와 민생 붕괴라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지난해 12월 3일 계엄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정부를 축혀 세웠습니다. 정부의 토대이자 동력은 국민 주권이었던 만큼 국정 중심엔 항상 국민이 있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성취는 모두 국민과 공직자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 쿠폰 사업으로 민생 회복을, 경주 에이펙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꾀한 만큼 앞으로도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더 큰 성장,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책임 정당, 민생 정당으로서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실의 성과 보고회는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인 혼용무도로 지난 6개월을 압축할 수 있다면서 법치와 민생이 무너졌다고 거듭 혹평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회복됐다는 대통령실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통계 착시고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향타를 잃은 데다 특히 인사기관과 법치주의 붕괴가 뼈아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홍보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불안, 법치 훼손, 국정 혼선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온 여야 갈등은 9일부터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거치면서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도 협치 아닌 대치 전국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2개와 설명 요청 안건 2개가 각각 논의될 예정입니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 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표현은 미묘하게 네, 보신 것처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연말에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단 이 배경은 뭡니까? 네, 가장 큰 배경은 지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것은 지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하고요. 그다음에 예. 은행이 여기다 더하는 가산금리를 합친 걸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하고 코픽스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표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뭐 동결을 장기화하거나 심지어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다가 뭐 정부도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하니까 적자 국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이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끄니까 이런 지표 금리가 올라가서 일단 이걸 반영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그만큼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은 상태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변동금리 이런 상황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 달 말하고 비교해 보면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하단이 0.22%포인트나 0.41%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 0.17%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상단이 0.24%포인트 올랐는데 지표금리가 이제 코픽스인데요. 이거 상승폭이 0.05%포인트라서 5배나 이 지표금리보다 많이 올랐고요. 이것은 결국은 은행들이 지표금리도 올랐지만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 많이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산금리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그다음에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받은 고객들이. 그러면 이 부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한다고 해서 연말에 가계대출 증가를 좀 억제하라고 금융당국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출 잔액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3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역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 지금 5대 은행 기준으로 11월 전세자금 대출 감소가 3천억 원 가까이 됐는데 이게 9월 달, 10월, 11월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전달 대비 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1호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 전세 대출에도 그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되니까 실거주 의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줄어들어서 전세 공급도 급감을 해서 전세 물건도 감소하고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전세 대출 자체도 이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출
대출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받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뭐 사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 당연히 뭐 가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예. 내수 침체 요인이 되고요. 또 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표금리,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금리보다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당연히 없네요. 지금 예. 금리를 높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차이를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네.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고채 금리는 연 3% 정도인데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는 3.5%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일부 여유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6개월물 기업원 같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그리고 채권금리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영향을 미칠 곳이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물가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예전에 통계청이죠. 이쪽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식품 물가 지수가 127.1로 집계가 됐어요.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니까 5년 만에 물가가 27%나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죠. 이 식품 물가가 특히 27%는 올라가지고 동기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 오른 거에 비교해서 10%포인트 이상 높게 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서민들이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가계 생계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이렇게 식품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전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해서 당연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의 공급이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농수산물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입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시켜줘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고환율이죠. 또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소고기라든지 수입 과일들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41% 올라가지고 국산 소고기 9% 오르는 동안에 4배 이상 빠르게 올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료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결국은 가공식품도 식료품을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공식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외식비 상승까지 순차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유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환율이 치솟은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물가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미국 경제 기초 체력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원달러화 환율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뭐 금리 차가 좁혀지는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될 때 한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환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1분기 때 또 고물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식하러 가면은 그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더 깜짝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신라 호텔 케이크 50만 원에 나왔고요. 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데? 아닙니다. 뭐 해외 브랜드의 패딩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거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자산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비 패턴 자체도 이제 양극화가 예. 되고 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난 1년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침체되는 대신에 수도권 가격,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자산이 크게 올라간 효과가 있어서요. 더 뭐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소비재를 수요하는 가능성이 크고요. 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네네. 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자산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 실적이 되게 좋으니까 이런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들 같은 네. 경우는 소득도 또 크게 올라갈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결국은 소비 패턴의 양극화로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뭐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호텔 K값은 네네. 뭐 3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인데 일반 빵집에서의 가격의 10배 이상 비싼 그런 식으로 패턴이 양극화되고 있고 패딩도 역시 500만 원이 넘어가는 패딩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10만 원이 안 되는 네. 패딩까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패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소비 패턴의 양극화는 결국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예.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기업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걷어내면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 누적 수출액에서 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 나머지 산업 부분은 오히려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15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것들은 많은 걸 좀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당분간 좋을 거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는 꺾이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1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 올해 들어서 최대치가 됐는데요. 이게 2010년 때만 해도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8배 가까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그 경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소식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미 뭐 좋을 것이 예고가 돼 있다. 왜냐하면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범용 반도체 역시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반도체 실적은 좋을 것이라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올해 화두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과 비반도체 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뭐 2차 전지, 철강 이런 부분은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내년이죠? 예. 그렇죠. 예. 내년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소득자고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의 이제 소득은 계속 올라갈 거지만 비반도체 부분은 소득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양극화도 뭐 내년에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산업 구조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의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연일 맹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디지털 규제 싸움이 급속하게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5일 X의 유료 인증 마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이 법과 함께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등을 근거로 메타 플랫폼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후에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빅테크 등을 옥죄한다며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이어왔습니다. We're upset with the European Union because of what's happening with not just Google, but with all of our big companies. They just, hit them with this mess, these unbelievable fines. JD 벤스 미 부통령은 이후 처분 발표 직전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머스크 지원 사격에 나섰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술 더 떠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유는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유럽이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정체성이 훼손됐다며 미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EU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 충돌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기업 규제를 넘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 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기술 제품과 반도체 등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수출 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글로벌 주요 자산 운용사는 대다수는 내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곳을 조사한 결과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 시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고요.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글로벌 성장세와 인공지능의 추가 발전,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부양책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운용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내년 4월에 대선이 예정된 서아프리카 베닝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가 몇 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군인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돌격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베냉 국영 TV에 나와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주장합니다. Béninoises et Béninois, chers compatriotes, en ce jour, dimanche 7 décembre 2025, nous, forces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après une réflexion bien mûrie et pour donner un repère à notre pays, avons décidé de prendre nos responsabilités suite aux multiples dérives du gouvernement de M. Patrice Talon. 이들은 베냉 북부 치안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전사한 군인과 유족이 방치됐다는 등의 쿠데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는 몇 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Face à cette situation, les forces armées béninoises et leur hiérarchie, fidèles à leur serment, sont restées républicaines. Leur riposte a permis de garder le contrôle de la situation et de faire échec à la manœuvre. 군 당국은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군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규모 군인들이 방송국만 장악했던 거며 탈롱 대통령과 국가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베냉 중심 도시 코토누 거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쿠데타군과 정부군이 교전하며 총성이 들리는 불안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베냉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X에 대통령 관저 인근인 캠프 개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면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
과거 소년 보호 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 배우 은퇴 선언의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 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연예계를 돌연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때 저질렀던 범죄 이력이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화에 좀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떤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자료, 수사 경력 자료 정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년법의 원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고 전과 기록을 남게 하지 않는가? 바로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지게 되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적어도 교육과 교화에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성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 처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론 이 사과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예계 은퇴를 밝혔지만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갈 부분이다. 이런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 모두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욱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박나래 씨도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일을 가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함께 근무를 했었던, 함께 일을 했던 전직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도 들어갔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요. 기본적으로 매니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폭언에 시달렸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라는 취지.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고발로서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박나래 씨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직원으로 등재해두고 이와 관련된 임금이 지급됐다는 점. 박나래 씨의 모친 역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횡령 역시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집이나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런 폭언이나 폭행,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중에는 이 박나래 씨로부터 어떤 물품 같은 비용을 이제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고 다 정산받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이 누군가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재산을 미리 다 처분해버린다면 제대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으니까
일단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 가압류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가압류가 인정이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 받을 돈이 있다는 것에 증명 정도는 아니지만 소명은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인정이 됐다고 해서 받을 돈이 있다, 줄 돈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박나래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좀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박나래 씨 역시도 이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지금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폭언, 폭행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이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고 정당하게 직원으로서 마땅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인 기획사라고 할지라도 횡령 부분 역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는데 이 공갈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나요? 박나래 씨도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전년도 매출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전직 매니저들이 추가로 정산을 요구해 와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적합당한 이유 없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했다면요. 이 부분은 공갈, 그러니까 폭로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공갈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10%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부분의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갑질 의혹에 더해서 또 하나 불거진 게 바로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서 병원 밖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이게 현행 의료법상 그 병원 밖의 의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불법으로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입증이 돼야 됩니까? 이 부분도 새롭게 의혹이 추가되면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들이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제 일명 사칭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어떤 약물을 받거나 이 수액 같은 것을 맞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행 의료법상으로 왕진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이 있고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위 하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은 가능은 한데요. 이것은 뭐 의료의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일부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거동이 어려울 때 환자의 요청이 있고 의료인이 이를 수락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런 원격 진료 내지는 왕진을 할 수 있는 건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박나래 씨가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네. 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약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처방을 받은 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대리 처방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일당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5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구형이 무거운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양형 기준 정도에 부합하는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해당 여성이 애초에 3억 원을 공갈로 갈취를 했었고요. 네. 이후에 본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추가로 손흥민 씨에게 금전 7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공갈 미수 혐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에게는 일단 3억 원의 공갈 기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하였고, 이 공범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에 그쳤고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 공갈로 갈취를 시도하고자 했던 액수도 상당하고 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횟수도 상당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 유명인에게 이렇게 공갈을 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라는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라는 이 스타,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이런 공갈 그리고 이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좀 더 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구형이 아니었나 싶고요. 최종적으로 선고 형량 같은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이 다 충분히 이루어졌고 네. 공갈이 있었다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감안이 된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징역형이 나올 부분은 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에서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다고 볼 때 적어도 여성에게는 징역 2, 3년 정도 그리고 이 남성에게는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졌던 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물가 안정에 협력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를 이끄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연말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페인에 상인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둘, 셋.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걸 홍보하면서 직접 구매에도 나섭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인천사랑 상품권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좀 더 많이 이용해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면 일반 가맹점은 최대 월 5만 원, 강화군, 웅진군에선 최대 월 7만 5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사랑 상품권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258만 명까지 늘었고 결제액도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주 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상품권도 굉장히 효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착한 가격 업소를 늘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 480여 곳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600개 업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소는 인증을 받으면 물품과 공공요금을 합쳐 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착한 업소 많이 여러분들 방문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상품권 혜택과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인천시의 민생 안정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강태규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19 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보훈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편이나 담당 보훈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4.19 혁명 기념일에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안전사고는 모두 4,154건으로 2023년에 1,064건, 2024년에는 968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재와 과열이 2,043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이 1,501건으로 36.1%를 기록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전기장판과 전기요로 2,666건, 64.2%에 달했고 온수매트 684건, 전기히터 276건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는 따뜻한 걸 넘어서 약간 더울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추워진다는 거죠?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위험도 여전하다고요? 네, 날이 추워지면서 녹았던 도로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그늘진 도로나 또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날아가겠지만 영남 지역에서만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은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도, 춘천 영하 2.7도, 대전 3.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2월 8일 YTN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